죽이는 대화법 대 살리는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이 어때요?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혀로 비유해서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경고하면서 야고보 감독은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입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난의 말은요, 아이를 죽이는 말이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이를 살리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했던 말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가 했던 말은요, 아이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깡패는 깡패대로 사귀고 의사는 의사대로 사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깡패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역시도 사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되고, 또 고위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과 허물을 갖지 말고 그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한 상황들, 그 언어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따라해 볼까요? 스키마. 맨날 어려운 말 쓰죠, 요즘? 왜 어려운 말을 쓰냐면요, 있어 보여요. 같은 말이라도 전문 용어를 쓰면 괜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은영 씨도 가끔 전문 용어 쓰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걸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정인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계속 했던 말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그냥 그 감정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자주 혼났던 사람은요, 직장 상사에게도 혼나면 먼저 그 마음에 주눅이 들고 겁이 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주었던 그 압박감과 상사가 주는 이 압박감이 더해져서 과중돼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게 오히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스키마, 핵심 신념 안에 이 부모님들의 비난이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평생 비관적으로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칭찬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무조건 칭찬하는 게 그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알려주어서 삶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난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가르치자. 네, 사랑으로 가르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사랑 없이 가르치거든요. 감정이 들어가요. 내 감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잠시 맡기시고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육하게 하신 것이지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보모. 우리는 보모예요. 우리는 보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 양육자시고 우리는 보조 양육자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막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건이 예슬이에게 막 왜 그것도 못해? 막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못하시잖아요. 남의 자녀에게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객관적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아이에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 말씀을 준비하냐면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부더니. 근데 우리 예건이 예슬이한테만큼은 조금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좀 편안하게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걸요? 막 토요일 날 막 혼내놓고 아이들의 사랑과 칭찬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목회자의 양심상, 아니 사람의 양심상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엄청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할 거라 믿어.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난 분명히 믿는다. 계속 나의 감정을 나는 보조 양육자다. 내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전 알잖아요, 미리. 그거를 가지고 계속 훈련해 보는 거예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실수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고 해요. 건강하지 않은 대화 유형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잔소리꾼. 이게 잘못된 대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잔소리꾼. 비난, 지적, 명령, 일방적 설교, 교훈, 충고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잔소리꾼인데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숨 쉬는 것조차도 왜 숨을 2초에 한 번씩 나눠 끊어서 숨을 쉬어? 1초에 한 번씩 쉬어야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잔소리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고 비난할 일이 있는데 그 비난하는 거리를 30분 이상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잔소리꾼이에요. 아이는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지. 근데 왜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나열을 하면 이 아이에게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라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적과 충고로는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적하고 충고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말은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오히려 경청과 수용과 격려를 받을 때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잔소리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30분 잔소리할 거를 10분으로 줄이고 할렐루야 10분으로 줄일 거를 5분으로 줄이고 할렐루야 그냥 5분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 그죠? 5분도 안 하면 우리가 병나요. 그러니까 5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자녀들과 대화함으로써 아이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게 혼내서는 안 돼요.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네가 이걸 잘못했는데 내가 옛날에 보니까 네가 이렇게도 했었잖아. 그리고 이것도 했었잖아. 근데 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도대체 너는 막 이러면서 이게 30분, 1시간이 길어지면 뭘 혼나는지도 사실 몰라요.
아이를 가르칠 때, 특별히 예성이 같이 어린 그 나이의 아이는요, 그냥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알려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다음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애가 기억하지, 이렇게 많은 말이 길어지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꿍꿍 참는 형이에요. 꿍꿍 참는 형.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삭히면서 아휴, 나 하나 참으면 이 집구석이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유형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참는 것이 우울증이 되거나 내가 이때까지 참았지만 더는 못 참아 하면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참는 게 진짜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참으면요, 참는 표정이 나타나요, 얼굴에서. 참지만 온유하게 이렇게 참으면 괜찮아요. 근데 참으면서 어떻게 참아요? 막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게 과연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으로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요, 온 몸과 표정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알고 사실 그 좋지 않아 하는 감정들은 상대방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꿍 참는 방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 대화로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유형인데, 후반부에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절절 매는 형이 있어요. 부모로서 권위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절절 매는 유형. 자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면서 해야 할 말을 아예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 감정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양육하고 혼냈을 때 이 아이가 반항하는 것. 오히려 이 반항이 나에게 더 두려워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나, 또 하나는 부모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다 옳아 라고 절절 매는 유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그렇게 용납을 받았지만, 자기가 때를 쓰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용납을 받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바르게 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산만형입니다. 산만형. 이야기가 산만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주제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유형이에요. 예전에 유머 박찬호 선수 패러디가 자주 나왔었어요.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유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 분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옥수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옥수수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면서 계속 옥수수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러면서 막 개그를 쳐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뭐 이상한 말만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옛날 추억들을 막 떠올리면서 비슷한 이야기거리만 나오면 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 없는 말은요, 상대방을 질리게 해요.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야 그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되지, 방향 없는 다 많은 말들은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마디의 말을 했다면 우리가 좀 참고 들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5마디의 말을 했다면 5마디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이도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너무 부모가 말이 많으면요,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막 폭격기로 막 쏟아부어가지고 혼내놓고는 자, 이제 네가 말해봐. 지금 말할 분위기예요? 지금 말할 감정이나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다 혼내놓고 분위기상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소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네 감정은 어때? 이 아이의 감정을 묻고 이 아이가 감정을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이게 진짜 좋은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랬구나. 이거 진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났어도 아, 그랬구나.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이러면 아,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보다는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냉담형이 있어요. 냉담형.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차가운 대화법이 있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아이에게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는 부모. 죄송하지만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폭력을 당했는데 부모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일처럼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여자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그런 일을 겪느냐고 부모는 물론 속상한 마음으로 말했겠지만 사실 그 말이 더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나의 부모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스키마, 이 중간 핵심 신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도 부모도 다 부질없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쉬워요. 엄마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었구나.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예요. 한번 저를 공감해 줘 보세요. 아 오늘 너무 슬펐어요. 네. 그 뒷마디만 아에다가 슬펐구나.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아 오늘 나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아 짜증났구나. 그렇게만 해도 이 사람이 부모님이 나를 공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이 막 그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그 해결책이 별로 안 와닿을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감정 그 자체를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아이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극심한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중 구속 대화법이 있어요. 이중 구속 대화법.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대화법인데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밥을 쩝쩝대고 먹어? 야, 그럴 거면 먹지 마.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방금 먹으라고 해놓고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마. 이게 이중구속이에요. 아기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한 이중구속에 매이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밥 먹으라 해놓고 그렇게 밥 흘릴 거면 밥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게 이중구속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대화법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진짜 많이 씁니다. 공부해. 막 이렇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공부하지 마. 우리가 이런 이중구속을 정말 많이 써요. 운동해서 살 빼. 라고 해놓고 그렇게 싫은 표정 지을 거면 운동하지 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중구속 대화법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총칭하는 건 나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 따라해볼까요? 나 전달법. 나 전달법. 네, 나 전달법은 뭐냐면 자녀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면적 나 전달법인데 숙제를 안 한 자녀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어?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내가 답답해 죽겠다. 어때요? 숙제하고 싶으시죠?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그래 나 공부해야지. 엄마를 답답하게 하지 말아야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난은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함으로 시작하면 아이는 더 숙제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감정을 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숙제가 늦어지면 네가 늦게 자서 네가 피곤할까 봐 걱정된다. 자, 같은 말이어도 지금 내 감정이 중심이에요? 아니면 아이의 피곤함이 중심이에요? 아이가 피곤한 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이 피곤할 것을 걱정해주는 말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아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전화를 잘 하지 않는데 늦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전화는 뒀다가 국 삶아 먹을래? 아주 너는 무섭게 혼나야 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네가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교통사고가 났든지 혹시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될까 봐 정말 너무 조마조마했단다. 다음부터는 좀 전화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혼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염려해 주는 거니까 내 안전을 염려하시니 내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대화법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피곤함,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효과적인 방법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긍정적 나 전달법이에요. 아까는 아이가 뭔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한 거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긍정적 나 전달법은 지금까지 계속 잘 못했는데 한 번 잘했어요, 지금. 딱 한 번 잘했는데 그 한 번 잘한 것을 확 부각시켜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긍정적 나 전달법이에요. 설거지를 한 번도 안 도와주다가 한 번 도와줬어.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웬일이래? 웬일로 설거지를 해놨대? 맨날 저번에 나 그렇게 힘들 때도 안 해놨더니. 그러면 설거지를 해놓고 지금 혼나는 거잖아요. 설거지를 했는데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 잘했다. 그러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야, 네가 오늘 설거지를 도와주니까 엄마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 번 잘한 것을 확 부각시켜서 그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 칭찬의 말이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고마움을 전달하는 대화법인 거죠. 반대로 또 다른 상황을 보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오늘은 아들이 빨리 들어오니까 엄마가 든든하고 좋네. 이렇게 칭찬으로 한 번 잘한 것을 캐치해서 부모가 원하는 일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함으로써 아이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긍정적 나 전달법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안 하다가 딱 한 번 하면 아유 오늘은 웬일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냥 우리 습관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좀 내려놓고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오랜만에 자녀가 뭔가를 사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옷을 사왔어요. 아유 난 이것보다 돈이 좋은데. 그럼 아이는요 절대 뭐 안 사와요. 그러니까 야 어디서 이렇게 이쁜 옷을 샀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이가 뭔가 노력해서 애쓰고 한 것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면 아이가 그것이 강점이 돼서 우리는요 되게 신기한 게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연세가 많으셔도 형이 잘하면 나도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번 주에 계속 모자실 공사하는 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교회도 아닌데 이거 내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교회가 너무 이뻐진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도 그렇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나 잘했다.
그러면 계속 강점을 장점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칭찬해주는 그런 대화법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방적 나 전달법이 있어요. 예방적 나 전달법. 예방 차원에서 미리 주의를 시키는 건데 아이가 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그럴 때에는 오늘 집에 손님이 오실 텐데 네가 숙제를 못해서 잠을 늦게 자면 어쩌나 염려가 되는구나. 자, 상황적으로 뭐예요? 애가 숙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아이를 걱정해 주면서 이야기를 시도하는 거죠. 엄마가 너랑 슈퍼마켓을 같이 가고 싶은데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떼를 쓰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어쩌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네가 배가 아플 텐데. 가기 전에 미리 아이에게 단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유 너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할 거니까 나 안 갈 거야. 아니 너랑은 안 가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속상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걱정해줘. 이 아이의 배가 아플 것을 걱정해서.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할 거예요 사실. 사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고 그게 고통스럽지 사실 아이가 배가 아플 것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가 뗐을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네가 배 아플 걸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요 아이는 그 말을 약속을 지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최소한 아이스크림은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죠. 아이스크림은 약속했지만 장난감은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장난감을 사달라고 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뗐을 거리를 미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예방적인 나 전달법이에요. 미리 걱정되는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도 아이가 배 아플 것을 걱정해주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 쉽지 않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주기 시작하면 상대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마음이 격해져 있고 부모의 마음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요. 부모가 더 성숙한 사람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참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요. 한 아이가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코로나를 검사를 받으면서 코를 얼마나 깊이 쑤셔요 사실. 그러니까 깊이 쑤시니까 너무 아팠던 거죠. 아프니까 아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당연히 움직이죠. 우리 어른들도 이러면서 움찔하는데 아이도 당연히 아프니까 움찔하죠. 그래서 코로나 그거 하는 거 이렇게 찔렀는데 아팠어 라고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움직이니까 더 아팠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금 엄마가 누구 편이에요? 의사 편이에요.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의사 편을 들은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도 그때 코로나 검사하러 갔었는데 저도 이제 검사 받고 나왔는데 와 아이가 떼쓰기 시작하겠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타는 그때까지 짜증을 내고 온갖 짜증을 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지금 속상한 거예요. 아이의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팠겠다. 야, 엄마라도 아팠을 거야. 라고 공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에게 의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엄마에게 푸는 거예요. 짜증을 다 부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투정 부린다는 것은요. 나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사인이에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투정 부리는 건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사인이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들 계신가요? 아이가 막 투정 부리잖아요. 지금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알아주면 돼요. 그 감정을 공감해주면 돼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남편에게 투정 부리고 아내에게 투정 부리는 이유는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절대 나한테 짜증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이런 지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내가 내가 오늘 하루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어려우실까봐. 1번, 나는 뭐 놀았냐? 나는 밖에서 놀다 왔어? 나도 부장한테 시달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치고 나도 괴로워. 왜 당신까지 난리야? 아내가 위로 받으시겠죠.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겠죠. 2번, 알지. 당신 애 보느라 고생 많았지. 당신이 오늘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야, 나도 속상하다. 고생 많았지. 내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자, 같은 말이라도 어떤 게 더 위로가 되세요?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이야기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걱정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 연락이 안 돼서 네 걱정을 내가 많이 했어. 상대방이 한 번 잘한 걸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칭찬하는 긍정적 나 전달법. 네가 일찍 오니까 엄마가 너무 든든하고 좋은데?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방적 나 전달법. 오늘 손님이 오는데 네가 숙제를 하지 못해서 피곤할까 봐 걱정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말투를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저는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투나 여러분의 성품이나 그 모든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화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죽이는 대화법 말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누군가를 기죽이고 비난하는 대화법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살리는 대화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아이 기도 살리고 우리의 관계도 살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